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 목적,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죠? 명나라. 그렇습니다.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략, 정유재란. 여기서는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조선 그 자체. 이 조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조선 자원을 약탈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은요, 더 잔인하게 조선 땅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애들의 주요 타깃 무엇이었을까요? 뭐 노약자죠. 노약자나 뭐 부녀자, 아이들 뭐 이런 쪽. 아, 돈이 되는 거? 그렇겠죠. 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사람 자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아간 조선인들, 일본군은 이 잡아간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조선인을요, 소나 말처럼 다루면서 짐을 나르게 했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불쌍해서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짓도 저질렀는데요. 어떤 만행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복례산과 같이 가득 시켜하여 끌고 와서 마침내 본 진영에 도착하면 전혀 쓸모없는 소는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먹어치워 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저 쓸모없는 소, 이 소는 뭘까요? 바로 조선인이에요. 이 끌고 온 조선인이 잘 걷지 못하면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소처럼 짐을 지워 물건을 옮긴 거죠. 짐을 다 옮기고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엔 뭐 할까요? 그 다음엔 베어 죽이고 가죽을 벗겨 먹기까지 한 겁니다. 인육을 못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뿐만 아니고요. 당시에는요, 일본군 뒤를 쫓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이 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의 인물, 정체, 바로 인신매매 상인들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상인에게 붙잡힌 조선인은요, 화물처럼 배에 실렸죠.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마카오, 마닐라 등 세계 곳곳에 국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이 국제 노예가 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당시 이 조선인 노예가 세계 노예 시장에 미친 영향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조선인 노예가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풀리면서 그 시세가 6분의 1로 다운돼 버렸습니다. 동방 여행기를 쓴 카를레티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인 5명을 불과 12스쿠도에 사게 됐다. 이 스쿠도는 포르투갈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아프리카 노예의 가격이 170스쿠도였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실은 조선인 노예가 팔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예로 그렇게 됐으면 그 시장 가격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그냥 이 동아시아 3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간의 어떤 그런 싸움 이 정도로만 기억했는데 이게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었던 겁니다. 아유. 자, 이렇게 일본이 잡아간 조선인 포로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집계된 기록은 없는데요. 약 10만에서 20만. 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이렇게 많은 조선인을 잡아간 이유, 그 이유는요, 먼저 일본 내부의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인 노예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인을 팔아서 부족한 군비와 자금을 보충할 자원으로 쓴 겁니다. 조선인을 판 돈으로 조선을 공격할 군비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일본군이 이 조선인을 탁 치는 대로 잡아들인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수 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조선인 포로 가운데 일본이 아주 귀하게 여겨서 따로 선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동현 씨, 예. 아, 아니 어떻게? 아, 네, 진짜.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예. 힘들게 해드렸어요. 예. 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전쟁 중에도 조선에서 찾아오라는 인물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꼭 데려와라 라고 했던 이들은 누구일지 한번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 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다시 일러주기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뭐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인이 뛰어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손기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바로 손재주입니다. 당시엔 이 바느질도 뛰어난 기술이었죠. 왜냐하면 옷을 근사하게 입으려면 그쵸.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일본 최고의 권력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느질보다 더 중요한, 더 탐을 냈던 기술. 자, 그 정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자기. 맞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기술,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입니다. 와. 자, 이 조선은요, 14세기 이 중국의 원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오랫동안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탐낸 것일까요? 귀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가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되게 이거는 멋있다. 멋있어요? 근데 위에가 좀 안 맞는데? 근데 약간 밑에 쪽은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제 말 듣고 약간 바꾸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거 아 얘기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색깔은 되게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뭐였어요? 자, 이 그릇은요, 일본의 권력층이 애용했던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그릇, 바로 이도 다완입니다. 이도 다완. 이상하게 별로였는데 어때? 뭐랬다고? 얘기해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어떻게? 아 이게 예. 어렵네요. 자, 도현 씨,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봐야 되는데. 예. 사실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아 역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했다? 이 곡선미가 편이 안 맞는다 하지 이 않았어요? 색감이 그냥 나오는 색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우리나라의 전통 있는 그분들이 한 느낌이 와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멋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현이요. 저도 같이요. 저도 같이 멋있다는데. 네, 이건 이제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인데요. 민가에서 음식을 담는 제기용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이 일본에서는요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 차를 마시는 데 쓰이는 가구로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네, 일본에서는 그 다도, 그러니까 다회라고 그래서 이런 차를 마시는 그런 모임들은 정말 최고위 권력층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차도 좋아할 뿐더러 찻잔이라던가 차회를 여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도 다완 같은 것을 찻잔 그런 걸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에 히데요시가 이런 찻잔을 좋아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영주라든가 무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렇게 비싼 찻잔들을 갖다 바치고 정말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그릇, 그게 바로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이도다완. 최고 권력자가 사랑한 그릇 이도다완은요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됐고요. 일본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사치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배층은요 점점 이 찻잔 수집에 집착했고요. 이는 곧 조선 자기에 대한 환상과 그걸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한 영주는요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조선에선 평범했던 이 이도다완이 일본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대부분 나무 그릇을 사용하거나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조선에서 흔했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현 씨는 계속 지금 머리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무슨 도기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그걸 언제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도기와 자기.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게 도기와 자기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도기고요. 바로 이쪽에 보이는 게 자기입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뭐 사실 모양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도체. 반도체. 네.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반도체 기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쉽게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처럼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본이 이 자기를 이것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만드는 재료. 그 재료가 뭔지 몰라요.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 매끈하고 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하얗고 하얗고 맞습니다. 바로 순백의 흰색. 자, 이 빛깔을요 제대로 내려면 장석이라는 하얀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석을 곱게 갈면요 하얀 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필수 재료인 고령토라는 겁니다. 아, 고령토.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본은 이 장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가마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일본의 가마로는 자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온도를 맞추지 못한 거 아닐까요? 예원 씨, 정답. 우와. 당연히 오답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 자기를 굽는데 약 1300도씨 이상의 높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마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였던 것이죠. 그래야 단단하고 얇고 가벼우며 두드리면 경쾌한 소리가 나는 훌륭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가볍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가마는요, 기껏해야 1000도씨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화력의 가마를 만드는 그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높은 온도를 견디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유약. 네, 유약. 혹시 그 초벌한 그 도자기를 하얀 약품에 이렇게 푹 담그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TV에서 봤어요. 보셨죠? 네. 자, 그 약품이 바로 유약입니다. 이 겉면을 유리처럼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자기의 다른 물질이 묻어 변색하는 걸 막고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도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아주 높은 고온으로 굽잖아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유약을 발라야 했는데 그 비법을 일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와 이거 그 당시를 어떻게 맞춰서 했지? 엄청난 기술이네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최첨단 그 기술이 집약된 게 바로 이 자기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자기를 가지려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 중국, 조선에서 수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임진왜란 때 자기를 만드는 장인, 바로 이 사기장들을 대거 잡아오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1년 선조는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들을 궁궐 정원으로 초대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옹원에 그릇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형현 씨, 이 기록 어떤 의미일까요? 도자기라든지 우리 그 그릇을 너무 이뻐하니까 전부 다 그것까지 다 가져갔나 봐요. 와.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년 뒤에요. 그때 선조가 궁궐 정원에 신하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아, 교수님 그릇이 저렇게까지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은 그릇을 너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일단. 근데 그다음 더 큰 문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사기장들도 엄청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문제는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갑자기 그 기술을 익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왕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야. 그릇이 없어서 잔치가 무산되는 저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당시 얼마나 많은 기술자가 일본으로 끌려갔을지 짐작이 되는 그런 아유. 대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선의 자기를 노리는 일본, 심지어 조선 땅에 이것까지 훔쳐갑니다. 바로 자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 고령토까지 싹싹싹싹 긁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양 훔쳐간지 아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무려 8년간 도자기를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갑니다. 아, 진짜. 와. 야, 대단하죠? 아, 진짜. 어지간히 탐이 났나 봅니다.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이걸. 조선의 각종 도자기는 물론이고요. 기술의 원천인 사기장과 원료인 고령토까지 몽땅 털어간 겁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거둔 전리품들은요,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일본과 가깝고 옮기기 편한 곳 어디겠습니까? 부산. 부산.